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내정됐다가 지금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 제가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한 정치적 함의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수석 부의장에 내정됐다는 거, 이게 사실은 8월 18일, 오늘이 31일이죠. 8월 18일에 이석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 수석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김무성 내정,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정 기사가 나온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됐다는 기사가 바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요, 내정했다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무슨 청문회 등을 거치고 이럴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정할 이유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내정 이러고서 공식 발표가 없었다. 그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정 기사가 다 그냥 내정됐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말 그게 이제 대략 18일 날 내정 보도가 있었으니까 한 이틀 뒤인 20일, 21일 이렇게 되고 나서 22일 월요일쯤에 내정 철회 움직임 얘기가 쫙 돌았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서 계속 아무도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정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대통령실 언저리에서 설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요, 지금 와서 새롭게 드러난 거 아닙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이 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투자를 했다가 80몇 억인가요?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거는 거의 다 확인되다시피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는 과연 이 가짜 수산업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경찰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1년도 넘었죠, 아마?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하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스크린을 했을 것이다. 자, 이게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될 것인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연루가 된 그 증거가 나왔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 검증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다 검증해놓고 내정, 예를 들어서 내정을 정말 했다면 내정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철회를 검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알고서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정 사실을 지금 언론에 알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것 때문에 철회하는 수순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의 분석이 나오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에 대해 가장 반발이 큰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구 경북 지역은 왜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클까요? 이게 바로 김무성을 둘러싼 어떤 정치공학, 정치학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그 탈당파의 사실상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 중심이 돼서 탈당파가 탈당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는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죠.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뭐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 저는 그 일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초부터 말까지 그 촛불 집회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해법을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주장이라기보다 뭐 제 주장이 뭐 누가 뭐 그 신경이나 쓰겠습니까만은, 제가 그 일종의 정치 분석가로서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진하면 마치 문제를 안 삼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걸 얼른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후로 상황이, 탄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했다면.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몇 %까지 내려갔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4%까지 내려갔습니다. 4%. 그 정도면요, 탄핵보다 더한 사태가 벌어져도 그래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탄핵 안 해도 됐는데 뭐 김무성 등 일파가 뭐 탄핵에 앞장서서 이 모양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본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거는 지금 와서 안정을 찾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뭐 되짚어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지, 2016년 11월 그때 분위기를 보면요, 그때는 혁명적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라는 물꼬가 없었다면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시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에 그쳤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탄핵이 글쎄, 그거는 역사에 대한 가정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그 복고적 지지, 또 이게 있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일종의 팬덤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파도가 몇 차례 지나치고 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문제도 한번 재평가해보자. 뭐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2016년 11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자,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탄핵파가 그 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오늘날 모든 국민의힘의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데에는 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시 그 그림자가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걸 반영한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 철회가. 그래서 지금도 일부 강성 유튜버, 저는 뭐 그 유튜브를 해가면서 제가 누구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팩트로서 제 나름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유튜버들은 뭐 이 정치 한복판에서 본인이 정치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을 탄핵파의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냥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로 나가야지 정치 분석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권성동까지,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시켜서 싸잡아서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몰아내자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그럼 탄핵파 다 몰아내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서 정치를 하나요?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나요? 탄핵파 아닌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죠. 초선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 친박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하나요? 제가 아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뺄셈의 정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반면에, 그러면 구친박계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죠. 다 빼고 나면 남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나요? 지금 친이, 친박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친이 세력들이 많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는 사실상 친박이지만 또 친이하고도 가까웠고, 이런 그 세력들이 있는데 친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탄핵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제외하고,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하느냐?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제가 보건대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적어도 정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 그림자가 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철회한 부분에 아직도 어른거리고 있다는. 그래서 요걸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의 일단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바로 이런 그 과거의 친박 세력들,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 어른거리는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충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지율이 20 내지 30%, 30% 이제 약간 상회하는, 또 일부 갤럽 조사 같은 데서는 아직도 30%가 안 되는 이런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갤럽에서는 상승이 또 멈췄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 철회, 이것도 바로 그런 점을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75.14%, 경북에서 72.76%를 얻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압도적 지지가 없다면 0.73%포인트라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72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낮은 겁니다. 과거에는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80 내지 80%를 약간 웃도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대구 경북 출신에 크게 올인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비상등이죠. 빨간불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율 관리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리에 나섰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김무성에 대한 반대 기류, 이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김무성 내정 철회 내정 얘기가 나오자 바로 부정평가가 더욱더 늘어나는 기류가 감지가 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일종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월 18일 날 내정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건 내정 굳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굳이 내정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도 이석현 전 부의장이 사의 표명을 한 바로 그날. 너무 빠르죠. 자, 그건 왜 그러냐? 음모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김무성 내정을 누군가가 언론에 알렸다는 거죠. 미리 알렸다는 거죠. 왜? 반발 기류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부에 어떤 탄핵파와 탄핵파가 아닌 곳 사이에 어떤 알력이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음모설입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저는 음모설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굳이 내정할 이유가 없는, 내정 보도를 할 이유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철회하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내정 보도가 나왔다.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한 며칠 뒤에 이제 철회 움직임, 그리고 지금은 뭐 철회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김무성에 대한 반발 기류 때문이다. 그럴 것이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8월 26일 오후에 대구 서문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죠. 서문시장이 어떤 곳이죠? 일종의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할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하는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흐름,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곳이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거기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방문했을까 굳이? 이것도 바로 TK 지역의 안정적 지지, 이걸 노린 것 아니냐. 그래서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후로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 내정을 철회했으면 후임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후임자로 나오는 얘기가 대구 경북 출신을 찾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얘기가 나옵니다. 유력하게 나옵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구미 출신입니다. 구미면 뭐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도시입니다. 구미가. 그러니까 구미 출신의 김관용 전, 원래는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그러는데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은 울산 출신입니다. 여기는 TK가 아니고 PK죠. 뭐 TK나 PK나 뭐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PK와 TK는 다르죠. 그런 점에서 후임자도 TK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일련의 흐름, 김무성 전 대표 내정 보도 이후에 철회 움직임까지 이 일련의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토끼 회복 전략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런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움직임을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 이게 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김무성 전 대표를 내정했다는 보도부터 철회 움직임이 있다는 이런 보도까지를 종합해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움직임, 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 후임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집토끼부터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그 일환으로 김무성 철회,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물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내정했다부터 그 다음에 그걸 철회하는 움직임까지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까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결국 이거 하나를 놓고서도 정치적으로 분석할 것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집토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이거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여기에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 회복은 지금 현재 30% 안팎에 뭐 30%를 상회한다, 약간 상회한다는 그 조사가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런 부분을 성공한다면 대략 35는 확실히 넘고 35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쇄신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40%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쇄신이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비서관, 행정관 이 정도를 교체하는 거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고 다만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도권의
지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 지지도 역시 그거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크게 좌우하겠죠. 이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